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시황을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넘어간 건 CPI 지수는 넘어갔고요. 뭐, 하락으로 나오긴 했지만, 뭐 아직까지 저점을 깬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지금 보면 이동평균선 세팅이 지금 보시면 400선으로 바뀌어 있죠. 근데 이걸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이게 이제 사이클을 볼 때, 우리가 200선 밑으로, 주봉 200선 밑으로 내려가서 RSI가 이렇게 낮아지면 보통 사이클상 바닥이 많이 나오더라.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일단 없다라는 생각을 해도 이거를 이제 뭐 200으로 바꿔볼게요. 200을 바꾸고 원래 세팅이 140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결국은 이 200선이 저항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거죠. 저항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밑에서 얘가 계속해서 있다가 가격을 들어 올리는, 이건 주봉이죠. 이런 형태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점 갱신을 하냐 마냐에 대한 이 논란이 아직까지 되게 많은데, 그리고 대부분이 저점 갱신을 보고 있기는 한데요. 이걸 이제 제가 아까 400선을 왜 놔뒀냐면, 저게 지금 17,600에서 다인점이 400선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때는 400선인데 이때는 또 400선이 아니겠죠. 뭐 300선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누가 사람들이 300선 뭐 365일선 이런 거를 보겠습니까? 이렇게. 이거를 이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동평균선 어차피 끼워 맞추는 거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핵심은 뭐냐면 200선 밑으로 내려가서 저점이 나오고 몇 달 횡보한 다음에 사이클상의 바닥이 나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너무 이제 희망이라는 것이 너무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리는 이제 머지 업데이트를 19시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는 시간은 9월 14일 오후 6시 11분이고요. 그 기준으로 19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머지 업데이트가 되면요, 이더리움은 채굴 형태의 코인에서 POW 방식이죠. 작업증명 방식에서 스테이킹 해서 이자를 받는 형태의 방식, 지분 증명을 하는 방식인 POS로 바뀌는데요. 이게 이제 이더리움 머지가 되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되면 이후에 물량이 POS를 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어떻게 하겠죠? 스테이킹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 이더리움의 공급이, 유통이 잠기는 거죠. 그러면 이게 새롭게 추가되는 채굴 물량의 공급이 있지만,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우리가 이더리움을 가지고 이거를 넣었어요. 채굴을 한 거에 대해서 POS가 된 다음에 이걸 이제 이자 받은 거를, 스테이킹 받은 걸 다시 재투자하는 방법이 있죠. 이게 이제 복리의 방식이겠죠. 복리. 근데 이걸 넣지 않고 뭐 판매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이거를 다시 넣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근데 요거를 이렇게 넣는 동안 어쨌든 이 선택지가 두 가지가 되기 때문에 공급량이 어쨌든 조금 더 잠긴다라는 거죠. 유통량이 잠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더리움의 그 대광활한 생태계에서 이더리움을 수수료로 쓰는 그런 과정이 많잖아요. 트랜잭션을 쓸 때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 가스비로 이더리움을 나오게 되는데, 그 이더리움이 사용하는 가스는 소각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뭔가 공급되는 양보다 이더리움 생태계가 워낙 광활하기 때문에 이게 더 발전을 해서 이게 수요가 이제 여기서 수수료로 보겠습니다. 수수료. 요게 이제 더 크면, 그럼 이건 계속해서 숫자가 줄어드는 디플레이션 구조가 되는 거죠. 이더리움이 최대 발행량이 없지만, 무한이지만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디플레이션 구도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이더리움 2.0이고 이게 첫 스타트를 하는 것이 바로 머지 업데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소문의 사고,
그리고 이슈에 팔아라, 셀, 요 얘기를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머지가 되면 전망이 두 개예요. 일단 이렇게 긍정적이고 좋은 게 일어나는 건 사실인데 항상 투자는 이 개념이 많이 작용을 했다. 그래서 그동안 이더리움이 강세였던 건 선반영이 됐던 게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어찌됐든 머지 업데이트가 되면 거기에 대한 물량을 덜어내는 방식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 이후로 이더리움은 어쨌든 구조적으로 바뀌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 날아간다는 말이 그냥 뭐 저기 뭐 그냥 우주 끝까지 날아간다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우상향을 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큰 관점에서는 저도 우상향이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한번 이 직후에는 좀 떨구는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머지라는 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조가 바뀌는 게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더리움이 순간 이제 눌림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어서, 그 눌림목이 나오면 잡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머지는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항상 우리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베어마켓의 이 기간인데 보면 이 정도 축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이 축적량을 제대로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동안 추가적인 하락 혹은 횡보가 남아있다 라고 보는 사람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그럴듯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역시 아직까지는 저점 갱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옅어졌다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점 갱신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꼭 들고 있어야겠죠. 자, 이걸 보면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오는 보고서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게 뭐냐면요, 금채굴은 비트코인 채굴의 2배, 그리고 기존 금융 시스템은 비트코인의 20배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POW를 채굴을 했던 것이 친환경이 아니고 뭐 그래픽 카드를 소모하고 하기 때문에 채굴장에서 엄청난 전력 소모를 해서 이게 이 방식은 안 좋은 거야 해서 친환경 방식인 POS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이전에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막상 까보니까 금 채굴을 하는 것보다, 그리고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훨씬 더 에너지를 적게 쓰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제대로 산업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채굴 산업 자체가 굉장히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메이저한 개념으로 우리 전체에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뭐 이질감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비트코인 채굴의 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은 67%다. 독일이 엄청나게 유명한데요. 친환경 산업의 가장 앞선 국가로 유명하죠. 근데 그 독일보다 비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채굴하는 게. 그래서 이게 향후에 우리가 ESG라는 개념이 되면서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되는데, 그때 비트코인의 채굴은 안 좋아질 거다, 왜? 친환경이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실상 까보니까 이런 정보가 나오더라, 이런 자료가 나오더라 하는 거 보고 점점 인식이 바뀌면서 비트코인이 더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가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CPI 때문에 엄청나게 떨어졌지만, 물가 때문에 떨어졌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졌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과 2021년에 라틴 아메리카가 암호화폐 사용량이 13배가 증가를 했는데, 보면은 해당 지역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 중에 특히 인플레이션으로 문제가 되는 애들은 암호화폐를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면서 쉽고 저렴한 국경간 송금, 그 다음에 전통은행에서 핀테크로의 전환 움직임이 해당 지역 암호화폐 시장을 성장시켰고 향후 전망도 밝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딱 피부로 느끼면 그제서야 사용량이 팍팍팍팍팍팍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얘네들이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피부로 슬슬 와닿고 있죠. 요게 피부에 슬슬 와닿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분기점이 오고
그래서 암호화폐의 기존 기능들이 이 상황에서 주목받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매물대를 좀 쌓는 과정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필리핀 대통령이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 블록체인 포함해서 디지털 혁신을 필요로 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한 디지털 혁신은 필리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글로벌 경쟁력, 신흥기술 분야의 성장을 장려, 새로운 발전을 촉진.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미래 산업으로 다들 보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자, 그리고 이거예요. 제가 아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했지만 지금 실제로 러시아는 지금 전쟁 중이고 국제 스위프트망에서 지금 배제가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국가 간 암호화폐 결제를 이르면 내년에 도입을 한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2023년은 국제 결제망에 대해서 패러다임이 바뀌는 원년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배드나우라는 것도 2023년에 연준에서 한다 그러고, 그리고 CBDC에 대한 부분도 2023년에 빠르면 될 것 같다, 혹은 뭐 시범 도입을 할 것 같다, 이런 개념으로 되고 있고, 지금 몇몇 국가들은 CBDC를 하려고 거의 다 갖춘 나라들도 좀 있죠. 그러면 2023년에 미국이 바뀌고 하다 보면 금방 쭉쭉 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2022년 9월이고 2023년이 조금 멀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락장을 겪은 지도 어느덧 거의 1년이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 왔죠. 1년이 뭐 11월부터 기준으로 하면 한 10월달, 10개월 정도 됐겠네요. 그래도 뭐 좀 더 지나면 1년이 넘고, 그리고 그 전부터 만약에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헝다빈, 붓다빈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많은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몇 달 정도 못 버티겠습니까? 그동안 많이 버텼는데. 그래서 요거 좀 지나고 나면 훨씬 더 긍정적인 상황의 재료들과 이슈들이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은. 왜냐면 이제 금리를 언제까지나 이렇게 팍팍팍팍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여러분들 경기 침체라는 게 오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사실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혹은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오는 게 차라리 낫지, 디플레이션이 와버리면 일본처럼 아예 국가 생산력 자체가 마비가 돼버려요. 사람들이 돈을 풀지 않고요, 소비활동을 하지 않고, 기업은 실업자들을 더 많이 양산을 시킬 거고, 그리고 규모를 축소를 하겠죠. 이게 여기서 이제 고용비, 인건비 축소를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생산시설, 생산 기반 시설부터 인프라부터 다 이렇게 축소를 하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산업이 아예 죽어버리고 국가 자체가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결국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마냥 올릴 수는 없는 상태에서 결국은 다시 돈을 풀지 않을까. 왜? 그동안 너무 많은 돈을 풀어서 이 M2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에 이걸 다시금 지금 우리가 금리 올려가지고 유동성 회수를 해가지고 이만큼 조금 축소를 해봤자, 이거 찔끔 해봤자 이 정도 문제 나고 난리 나는데, 금리를 뭐 옛날 폴 볼커처럼 올린다느니 뭐 계속 빅스텝, 울트라 스텝, 자이언 스텝 해봤자, 내려가봤자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미 코로나 때, 여기가 2020년인데 너무 많이 돈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M2를 보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완만하게 몇십 년 동안 오르다가 여기가 이제 양적 완화겠죠. 양적 완화로 이렇게 좀 가파른 곡선으로 바뀌었다가 갑자기 코로나 때 거의 뭐 2배 가까이 돈을 찍었으니까 여기가 이제 2020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그 이후에 해봤자 돈이 지금 이걸 풀려봤자 이 정도 풀린 거거든요. M2 실제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유동성 이만큼 해서 했는데도 이 난리인데 여기서 뚝뚝뚝뚝뚝뚝 더 떨어진다? 그러면 산업 자체가, 국가 자체가 여러 가지가 박살이 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됐느냐? 온갖 사회 혼란이 나오겠죠. 뭐 시위도 할 거고, 반정부 시위 나오고 뭐하고 막 난리 날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바이든이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해결하기 위해 돈을 더 푼다 이렇게 하는 이유도, 이렇게 해서 디플레이션 양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을 더 찍어서 인플레이션을 더 많이 발생시키는 것이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기간 동안 2008년부터 2020년 동안 돈을 너무 많이 찍었어요.
그리고 특히 2020년에 돈을 너무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뭐 주가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올랐지만 사실 화폐라는 건 이미 사실 폰지의 모델이기도 하거든요. 계속 찍으니까. 뭐 이거 국가가 보증한다 이게 다른 거긴 한데 어찌됐든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통화량이 늘어나는 구조.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인위적으로 엄청나게 늘렸으니 해당하는 부작용이 지금 오는 거지만 이걸 다시 인위적으로 팍 떨어뜨린다고 해서 이게 과연 될까? 저는 이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오면 금리 인상을 멈추고 바꿀 거다. 변곡을 할 거다. 그러나 금리 인상을 하고 중립금리를 어느 정도 몇 달 정도 혹은 길게는 뭐 6, 7개월 혹은 뭐 9개월 이런 식으로 중립금리를 한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경우가 좀 많았어서 우리가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면 한 2023년 뭐 중반, 후반 혹은 2024년 정도가 오면 코인에는 조금 더 순풍이 불어오지 않을까. 그러나 항상 그 순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기준이 2020년 뭐 말이나 이 정도 혹은 2020년 뭐 하반기 이 정도 됐을 때 여러분들이 가격 회복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코인 좀 제법 버티네 하는 걸 기준인 거지. 그 전에는 뭐 한 1년 동안 바닥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뭐 이런 식으로 바닥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 기간 동안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 많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바닥이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여기서 횡보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구간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모아나가는 시점인 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어제 비트코인 가격 다 떨군 다음에 이거 이후에 보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제 이렇게 보면 다 떨군 다음에 보면 코인베이스에서 3,000개 다시 보내고 바이낸스에서 보내고 바이낸스에서 보내고 바이낸스에서 보내고 바이낸스에서 보내고 이런 식으로 바이낸스에서 보내고 지금 계속 다시 입금했던 코인들 다 뺐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거 박스권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추석 연휴 때 올려서 한번 팍 떨구고 다시 이 매도 물량을 다시 뺀 다음에 가격이 이렇게 비비비비 올리다 보면은 또 한 번 폭 떨구고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추가 브리핑이나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텔레그램에 자주 올라오니까 여러분들 영상 설명란에 있는 텔레그램 많이 구독해 주시고 뭐 멤버십 가입도 하려면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